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서릿발처럼 차가운 군화 아래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과 그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는 한 아들의 처절한 비명, 그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들이 보낸 피 묻은 사진 한 장이 한 어머니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들 이진수. 이로 인해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사단장인 어머니 최혜경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어머니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런 당신을 위해 노후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고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배경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제1장 정카나시 마리토 충진실 새벽 5시. 당신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질서정연하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사단장 최혜경. 당신의 이름 앞에는 늘 그런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당신은 막사 너머로 동이 트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김없이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군복으로 몸을 감쌉니다. 어깨 위의 별은 차갑고 당신의 심장처럼 단단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서류 더미의 시선을 고정하던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규정상 무시해야 마땅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당신의 손을 이끌어 휴대폰을 집어들게 합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숨막히는 클로즈업, 엉망으로 부어오르고 터져 피딱지가 앉은 얼굴. 그것이 당신의 아들 이진수의 얼굴임을 깨닫기까지는 3초가 걸렸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당신의 유일한 아들. 배경은 군대 화장실의 더럽고 축축한 타일벽입니다. 이미지 한 장에 담긴 폭력의 흔적이 당신의 폐부를 찌릅니다. 심장이 얼어붙고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곧이어 짧은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 6단어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사진 속 아들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구조 신호입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군인 최혜경은 소리칩니다. 절차에 따라 보고하라. 헌병대의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해결하라. 하지만 어머니 최혜경은 비명을 지릅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당장 달려가서 저들을 모두 찢어 죽이고 내 아들을 구해내. 어깨 위의 별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봉사해온 이 군대라는 조직이 당신의 아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관이 곧 아침 브리핑 자료를 들고 들어올 시간입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증거는 당신의 머릿속에 심장에 각인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연병장에서는 군인들이 구보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냉철한 사단장의 가면 아래 당신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너무 느리고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군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전쟁입니다. 아침 브리핑 시간. 부관인 김소령이 결재판을 들고 들어섰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결심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김소령, 오늘부터 3일간 개인 휴가를 쓰겠다. 김소령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습니다. 지난 5년간 그를 보자 하며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사단장이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이상 그녀에게 휴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무슨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 자세한 건 묻지 마라. 내가 없는 동안 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사단장에게 잘 전달하고 일일 상황 보고는 평소처럼 유선으로 받겠다. 명령이었다. 김소령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당신은 사단장실 내부에 딸린 작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는 30년 가까이 열어본 적 없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미하게 좀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최혜경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던 시절의 유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청바지, 낡은 면 티셔츠,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평범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 당신의 몸을 감쌌던 것은 오직 각 잡힌 군복뿐이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당신은 늘 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갑옷이자 정체성이었으니까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면 티셔츠의 감촉이 어색했고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는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육군소장 최혜경은 없었습니다. 어깨 위에 별도, 가슴에 훈장도, 날카롭게 다려진 제복의 선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조함과 불안에 휩싸인 아들을 걱정하는 중년의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당신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나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과연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인 최혜경의 이성이 억누르고 있던 어머니 최혜경의 본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자 반드시 내 아들을 구해내고 말겠다는 맹렬한 결의였습니다. 당신은 관용차 대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개인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들, 이진수가 복무하고 있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입대하던 날 어색한 짧은 머리를 하고 경례를 붙이던 늠름한 모습. 첫 휴가 때 군대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자랑스러운 얼굴. 그 아이가 어쩌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게 된 걸까. 당신은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당신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당신의 아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당신의 모든 신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대라면 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란 말인가?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부대 의병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맹호부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팻말이 당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차에서 내려 의병소 근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앳된 얼굴에 상병이 위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해 주시고 방문 목적과 면회 대상자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 이진수,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상병은 신분증과 당신의 얼굴을 무심하게 번갈아 본 뒤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단장으로서는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지만 아들의 어머니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낯선 절차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행정반에서 연락을 받은 듯한 한 간부가 위병소로 걸어 나왔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진수 이병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1소대장 김민준 중위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지금 진수가 임무 수행 중이라서요. 갑자기 오셔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김중희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모든 부대의 주간 훈련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진수가 속한 중대에는 특별한 훈련 일정이 없었습니다. 임무라니요? 무슨 임무입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김중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군사보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머님.
일단 면회실에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조치해보겠습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좁은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와 낡은 테이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같은 표어들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 당신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창밖으로 연병장을 내다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드는 병사들, 축구를 하는 병사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폭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들 중에 내 아들을 때린 놈이 있을까? 아니면 방관한 놈들이라도 있을까? 참다 못한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행정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순간 열린 중대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신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까 그 김중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대장님, 이진수 이병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훈련 중이라고 둘러대고 면회실에 대기시켜 놨습니다. 젠장, 골치 아프게 됐네. 너, 절대 이진수 얼굴 보여주지 마. 걔 얼굴 지금 완전 시체야. 그거 보면 당장 뒤집어질 거다. 대대장님께는 보고했어? 아직입니다. 일단 보고부터 올려. 그리고 너는 가서 적당히 둘러대고 돌려보내. 아들이 지금 중요한 훈련에 차출돼서 만날 수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알았어? 절대 꼬투리 잡힐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잘 지내고 있다고만 해. 이건 그냥 조용한 감기 몸살 같은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거라고. 벽에 기댄 당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감기 몸살이라고?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 시간 지나면 낫는 감기 몸살이라고? 조직적인 은폐. 이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친 군대의 민낯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 계급을 밝히고 저들의 군복을 모조리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는 꼴이었다. 어머니 최혜경의 분노를 사단장 최혜경의 냉철함이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잠시 후 김중희가 중대장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아들이 보고 싶어서요. 아직도 임무가 안 끝났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중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네. 확인해보니 중요한 훈련이라 오늘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진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다음 휴가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모습, 그 단어가 비수처럼 당신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김중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시선에 담긴 서늘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 봐야겠네요. 당신은 순순히 물러나는 척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은 이 부대를 떠나기 전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발걸음을 의무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쪽은 김중희가 다급하게 당신을 막아섰지만 당신은 그를 무시한 채 의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무병 한 명이 놀란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병 이진수,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애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요. 아, 그건 개인정보라. 간부님 허락 없이는. 의무병이 곤란해하며 김중희를 쳐다보자 김중희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들은 아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진료 기록도 숨길 것이며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다. 이 군대라는 거대한 벽 안에서 당신은 그저 힘없는 민간인 어머니일 뿐이었다. 당신은 조용히 발길을 돌려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부대 정문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떨리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뜨거운 눈물은 안으로 삼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장 최혜경의 시간이었다. 당신은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이 많은 정보처의 부하였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해. 그리고 즉시 실행한다. 이건 명령이다. 어머니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장군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어머니의 심장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지만 장군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대를 벗어나 인근 국도로 차를 몰며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정보처의 박소령이었다. 그는 군내에서 최혜경이 유일하게 사적으로 신뢰하는 부하였다. 그녀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나다, 박소령.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건 비공식적인 지시다. 어떤 기록도 남겨선 안 된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감도는 박소령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명령하달하십시오. 맹호부대 1대대 3중대 1소대. 소속 장병 전원. 특히 간부들의 최근 3개월간 통신 기록, 외박 및 외출 기록을 확보해. 비공식적으로 무슨 수를 썼어든. 그리고 소대원들 간의 관계도 역학관계, 평판을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특히 황진철 상병. 그놈에 대해선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가져와. 1시간 준다.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박소령은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최혜경은 전화를 끊고 차를 근처 소도시의 허름한 식당 주차장에 세웠다. 부대 근처에서 군인들이 휴가나 외출 시 자주 찾는 곳이었다. 낡은 간판에는 엄마 손 백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이 휴가 때 친구들과 와서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했던 곳이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상 좋은 중년의 여주인이 그녀를 맞았다. 최혜경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백반 하나를 시켰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혹시 이 부대 군인들 자주 오죠? 그럼요. 주말이면 아주 바글바글해요. 다들 내 새끼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지. 주인은 웃으며 반찬 그릇을 내려놓았다. 최혜경은 밥을 한술 뜨는 척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혹시 이진수라고 키가 좀 크고 쌍꺼풀 없는 눈에 그런 병사 본 적 있으세요? 아, 진수. 알죠? 알아요.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학생인데. 주인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요즘엔 영얼굴 보기가 힘드네. 전에는 휴가 나올 때마다 꼭 들러서 인사하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한 달 전인가? 그때는 애가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괜찮다고만 하고. 같이 온 선임들이 자꾸 눈치를 주면서 윽박지르는데 보는 내가 다 불편하더라니까. 최혜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다. 같이 온 선임들이요? 응. 맨날 몰려다니는 패거리가 있어. 아주 껄렁껄렁한 황씨라고 했던가? 계급이 제일 높은 놈. 그놈이 꼭 진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산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아무튼 좀 그랬어. 착한 진수가 왜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나 걱정했는데 그날 이후로 통 못 봤네. 이름이 나왔다. 황진철. 박소령에게 조사를 지시한 바로 그 이름이었다. 최혜경은 주인에게 고맙다고 짧게 인사하고 음식을 거의 남긴 채 식당을 나섰다. 평범한 식당 주인의 증언만으로도 조직적인 괴롭힘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권력관계에 의한 착취이자 폭력이었다. 차로 돌아온 그녀는 박소령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압축된 파일 안에는 맹호부대 1소대원들의 신상정보와 관계도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황진철 상병,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소대장 김민준 중위는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중대장은 부대평가에 목을 매는 인물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황진철이라는 폭력의 핵심, 그리고 그의 배경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것을 묵인하는 간부들. 이것이 바로 조직적 은폐의 구조였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박소령이 따로 추가한 메모가 있었다. 박철민 이병, 이진수 이병과 동기, 내성적인 성격으로 황진철 상병 무리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상납한 정황포착.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추정. 접촉 시도 가능. 최혜경은 즉시 박철민 이병의 다음 외출 일정을 확인했다. 바로 오늘 오후였다.
그녀는 다시 박소령에게 연락해 박철민 이병을 시내의 한적한 카페로 유인하도록 지시했다. 군인 신분인 박소령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 민간인 협력자를 이용한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최혜경에게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가 전부였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최혜경은 후드티에 청바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얼마 후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젊은 병사 한 명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철민 이병이었다. 그는 약속된 인상착의를 한 최혜경을 발견하고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가와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박철민입니다. 앉아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진수 엄마예요. 최혜경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지만 마시지는 못했다. 진수,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요즘 부대에서 잘 지내나요? 오늘 면회를 갔는데 훈련 중이라 만날 수가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말투에 박철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의 눈에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혜경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군인의 손이 아닌 아들을 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괜찮아. 다 말해도 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요. 그 순간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식당 주인의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참혹했다. 황진철 상병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신병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 인격 모독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 김민준 소위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황진철의 배경과 부대 내 실세인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해 주었다는 것. 진수는 특히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는데 단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홀로 키웠다는 이유로 편부모 가정자식은 정신력이 약하다는 조롱과 함께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최혜경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진수에게서 사진을 받았어요. 얼굴이 엉망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님, 이걸 보여드리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감당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보여줘요. 최혜경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철민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누르고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띄워져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군대 화장실의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앙에 아들 이진수가 속옷 바람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주변에는 황진철을 비롯한 선임병사 서너 명이 둘러싸고 키득거리고 있었다. 야, 이진수.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봐. 아빠 없어서 힘들게 키웠는데 아들이 군대 와서 처맞고 다니면 마음 좀 아프시겠냐? 황진철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황진철의 군홧발이 진수의 복부를 그대로 걷어찼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진수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뺨을 때리는 소리, 욕설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화장실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는 그 모든 장면을 즐겁다는 듯이 담아내고 있었다. 진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 없는 시선은 바닥의 더러운 물웅덩이를 향해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황진철은 피투성이가 된 진수의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들이밀며 말했다. 이 새끼 표정 봐라. 완전 죽은 놈 표정이네. 야, 기념사진 한 장 찍어놔. 재밌겠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최혜경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가해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귓속을, 심장을, 영혼을 파고들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낙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슬픔도, 놀람도,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칠흑 같은 분노와 사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민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한 박철민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걱정하던 평범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서리빨보다 차가운 장군의 눈빛이었다. 이 영상, 원본 파일, 나에게 보낼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최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철민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겠다는 짧은 약속을 남기고 카페를 나섰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탄 그녀는 운전대를 잡았다. 분노로 떨리던 손은 이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물은 모두 말라붙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내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놈들. 그 지옥을 만들고 방관한 조직. 그 모두에게 똑같은 지옥을 되돌려주는 것. 사단장 최혜경의 전쟁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제4장, 어머니의 분노와 정의의 집행 카페를 나선 당신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차가운 분노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슬픔과 절망이 얼어붙었던 자리를 단단하게 채웠다. 당신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30년간 단련된 군인이자 이제 막 자신의 전쟁터를 확인한 지휘관이었다. 당신의 머릿속은 그 어떤 작전 계획보다도 명료하고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의 정점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 부패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깊이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당신은 부대로 복귀하는 대신 곧장 당신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지극히 이례적인 방문이었다. 군단장 이원호 중장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육사 시절부터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강직함을 불편해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권위를 과시하듯 넓고 화려했다. 창밖으로는 그가 지휘하는 군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 사단장, 무슨 일인가? 자네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올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이원호 중장이 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물었다. 당신은 그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군단장님. 비공식적인 보고입니다. 당신의 딱딱한 말투에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박철민 이병우로부터 전송받은 아들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좁은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욕설과 폭력의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의 공기를 찢었다. 이원호 중장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화면 속의 참혹한 장면에 미간을 찌푸렸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침묵 속에서 당신을 쳐다보았다. 이게 뭔가 맹호부대 놈들이군.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지? 가해자는 3중대 1소대 소속 황진철 상병회 3명. 피해자는 이진수 이병입니다. 황진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원호 중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당신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최 사단장, 자네가 이 영상을 어떻게,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 이것이 그가 던진 첫 번째 시험대였다. 당신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피해자 이진수 이병은 제 아들입니다.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원호 중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다. 이런, 맙소사, 자네 아들이었군. 정말 유감일세. 당장 헌병대를 투입해서 저놈들을 모조리.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당신은 그의 눈 속에서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뜸을 들인 뒤 전혀 다른 톤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최 사단장, 우리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네. 알다시피 황진철 상병의 아버지가 누군가. 황인규 의원실의 실세 아닌가. 국방위원회 소속이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 이 일이 공론화되면 어떻게 되겠나?
언론이 달려들고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결국 우리 군 전체의 명예에 흠집이 가게 될 걸세.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는 상관의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 겪은 고통이 아니라 사건이 터졌을 때 자신이 겪게 될 곤란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직접 맹호부대 대대장에게 지시해서 황상병은 영창으로 보내고 다른 놈들도 엄중하게 징계하도록 하겠네. 그리고 자네 아들은 그래 자네 사단으로 전출시키는 특별 조치를 취해주지. 어머니 밑에서 편하게 군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세. 죽은 사람도 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죽은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당신의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이 남자는 그저 시끄러운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었다. 당신이 30년간 신념을 바쳐 지켜온 군대라는 조직의 민낯이 바로 이것이었다. 힘없는 병사의 인권 따위는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정의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에 기생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약자를 희생시켜 유지되는 거대한 구조적 악이었다. 당신의 30년 군 생활은 결국 이 거대한 윗성과 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당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군단장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른 소리를 냈다. 그 서늘함에 이원호 중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제 아들은 편한 군생활을 하기 위해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폭행한 범죄자들과 타협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최 사단장,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건가?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자네의 군생활을 걸 텐가.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 어깨 위의 별도,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이제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지켜야 할 단 하나, 아들의 존엄성과 되찾아야 할 정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저는 군단장님의 지휘계통을 존중하여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경례도 생략한 채 몸을 돌려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이원호 중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과 이 거대한 조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끊어졌다. 어머니로서의 분노는 이제 장군으로서의 전략으로 변모했다. 당신은 자신의 30년 군 경력과 그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정보와 인맥, 그리고 권한을 오직 이 전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차에 올라탄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정보처의 박소령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비상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나다, 박소령. 상황이 바뀌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사단장님.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당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지만 적어도 당신의 등 뒤를 지켜줄 칼 한 자루는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작전 목표는 단순 가혹행위 수사가 아니다.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및 비호 세력 척결이다. 목표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 수화기 너머로 박소령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첫째, 이원호 군단장을 조사한다.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진급 과정, 재산 형성 과정, 황인규 의원과의 커넥션까지. 그가 덮어버린 과거의 사건들, 그가 빚진 모든 것들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라. 둘째, 황인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인 황진철의 아버지를 조사한다. 군과 관련된 모든 이권 개입, 비리 정황을 찾아내. 우리의 비공식 정보망을 총동원해. 예산도, 수단도 제한 없다. 당신의 목소리는 냉혹하리만치 차분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정교한 외과수술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들, 이진수 이병을 지금 당장 그곳에서 빼내라. 급성 맹장염이든 심각한 스트레스성 질환이든 어떤 명목을 써서라도 민간 병원으로 후송시켜.
군병원은 안 된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아들의 위치를 알아서는 안 된다. 자네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도록.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박소령, 명심해라. 지금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그림자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전화를 끄는 당신은 운전대를 잡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로를 달렸다. 당신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된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서운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조직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순간 당신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이것은 당신의 법정이었고 당신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심판대에 오를 자들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박소령과의 통화가 끝난 당신의 차는 어둠 속의 유령처럼 도시의 불빛을 스치며 달렸다. 사단장 최혜경의 관용차가 아닌 어머니 최혜경의 낡은 세단은 이제 복수를 위한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당신의 귀에는 더 이상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권력자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릴 작전 계획만이 뇌리를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휴대폰은 짧은 진동으로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박소령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원호 군단장과 황인규 의원 사이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사진, 군납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담긴 내부 감사 자료의 일부, 황 의원의 아들 황진철 상병이 과거 저질렀던 폭행 사건이 군 내부에서 조용히 무마되었던 기록.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바로 권력과 군이 유착하여 만들어낸 추악한 카르텔이었다. 새벽 2시, 결정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상, 이진수 이병, 민간병원 후송 완료. 급성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위장, 현재 수면 상태, 절대 안정, 외부 접촉 차단 완료. 당신은 그 메시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짧은 숨을 내쉬었다. 아들은 이제 안전했다. 괴물들의 소굴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당신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직 작전의 성공만을 위해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정오, 당신은 서울의 한정식집 별실에 앉아 있었다. 화려하지만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 당신은 여전히 트렌치코트 차림이었다. 군복도 화려한 장신구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다. 당신이 이곳으로 불러낸 사람은 황진철 상병의 아버지, 황인규 의원의 수석보좌관 황관영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한 그는 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값비싼 양복과 잘 관리된 외모에서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는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급한 용무라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바쁜 사람이라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그는 당신을 피해자의 어머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입을 막을 수 있는 귀찮지만 처리해야 할 민원 정도로. 당신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당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황관영 보좌관님, 아드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돌려보는 취미를 갖게 됐을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렸다. 황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사람을 모함해. 모함이라. 그럼 직접 보시겠습니까? 당신 아들의 용맹한 군 생활을. 당신은 테이블 위로 휴대폰을 밀었다. 아들이 무릎 꿇고 폭행당하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황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의 폐악질과 피해자의 고통이 생생하게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건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이걸로 뭘 어쩌시겠다는 겁시요. 그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명백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아들이 다쳤으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보상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조용히. 당신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보상금이요?
당신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황관영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보좌관님,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저는 지금 당신 아들의 유치한 폭력 사건을 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건 당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관영의 눈이 의혹으로 가득 찼다. 당신은 서류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첫 번째 장, 3년 전 당신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저질렀던 집단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고 당신은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었죠. 여기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외압이 있었다고 상세히 증언하고 있군요. 황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두 번째 장, 이원호 군단장과의 유착 관계. 최근 2년간 7차례의 비공식 골프 회동. 당신의 아들이 편한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는 대가로 군단장 조카의 방산업체 취업을 알선한 정황.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당신은 한 장을 더 꺼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 당신이 모시는 황인규 의원과 관련된 군납비리 의혹.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정치자금 내역입니다. 물론 차명 계좌로 잘 세탁하셨더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황관영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눈은 서류와 당신의 얼굴을 미친 듯이 오갔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권력의 성이 이름도 모르는 중년 여성의 손에 들린 서류 몇 장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좌관님, 중요한 건 이 서류들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이고 이 서류들의 사본이 이미 안전한 곳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편집국에 이 자료가 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방안의 지배자는 더 이상 황관영이 아니었다. 뭘 원합니까? 돈입니까?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만하던 권력자는 이제 자신의 목숨줄을 쥔 당신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며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첫째, 당신 아들 황진철은 내일 아침 자진해서 헌병대에 출두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할 겁니다. 폭행, 가혹행위, 금품갈취.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사실까지 전부 아버지가 시켰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아들을 괴물로 만든 책임을 지세요. 둘째, 당신은 오늘부로 보좌관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영원히 은퇴하십시오. 황인규 의원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약점들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셋째, 당신과 이원호 군단장의 커넥션은 당신 스스로 끊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당신이 군단장을 협박하여 아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게 될 겁니다. 이원호 군단장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는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황관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당신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일말의 의문이 담겨 있었다. 왜 군단장은 살려두는 것인가? 왜냐고 묻고 싶겠죠. 당신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이원호 군단장은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목을 죄고 있는 폭탄을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내 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가장 유용한 장기말이 될 겁니다. 부패한 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큰 부패를 이용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당신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별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아들이 내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 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괴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문을 닫고 나오자 식당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당신은 승리감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무거운 책임감만이 어깨를 짓눌렀다. 썩은 뿌리 하나를 도려냈을 뿐이었다. 아직 거대한 몸통이 남아있었다. 차로 돌아온 당신은 박소령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차 목표 제거 완료.
2단계 작전 개시. 언론 접촉 준비. 답장은 곧바로 돌아왔다. 준비 완료. 당신은 휴대폰 주소록에서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군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쳐온 대쪽각기로 소문난 한 시사 주간지의 김 기자였다. 당신이 과거 대변인 시절 껄끄럽지만 유일하게 신뢰했던 언론인이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김 기자님, 저 최혜경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단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니의 전쟁은 끝났다. 장군의 전쟁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김 기자님,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특종, 좋아하시죠? 당신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정의를 집행하는 자의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였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김 기자와의 약속 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시내 변두리의 낡은 카페였다. 당신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가장 안쪽 창밖도로가 보이면서도 입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커피 향과 튀김 냄새가 뒤섞인 공간. 이곳에서 이루어질 대화가 대한민국 군의 심장을 겨눌 비수가 되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약속 시간 정각. 김준영 기자가 들어섰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날카로운 눈빛과 세상 모든 것에 위심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당신을 발견하고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찾기 힘든 곳까지 부르셨군요. 사단장님. 아니, 지금은 최혜경 씨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특종의 냄새를 맡은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당신은 아무런 서론 없이 테이블 위로 휴대폰을 밀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김 기자는 위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화장실의 타일벽이 나타나고 곧이어 당신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해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카페의 소음을 뚫고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영상을 보는 내내 김 기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많은 비리와 사건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의 얼굴에서 평정심이 사라졌다. 그의 미간은 깊게 패였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화면은 꺼졌지만 잔상은 그의 눈에 그리고 이 공간의 공기 속에 남은 듯했다. 점점점 이건 미친 짓이군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제 아들 이진수 이병입니다. 김 기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당신의 얼굴과 꺼진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사단장의 아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차원이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상징적인 인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군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맙소사, 그래서 휴가를 내신 거였군요. 사단장님, 이걸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 기자님, 이 영상을 이용해 가해자 몇 명 처벌하고 제 아들만 편한 곳으로 빼내는 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뽑고 싶습니다. 당신은 김 기자가 영상을 보는 동안 정리해둔 두 번째 자료를 넘겼다. 당신이 중대장실 밖에서 엿들었던 대화 내용. 김민준 중위와 중대장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한 메모였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가해자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닙니다. 그들을 비호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지휘 계통이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패입니다. 김 기자는 메모를 읽어 내려가며 숨을 삼켰다. 그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을 넘어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릴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심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사단장님, 이걸 터뜨리면 사단장님의 군 생활도 끝장날 수 있습니다.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 군복을 벗었습니다. 제 어깨 위의 별은 제 아들 하나의 눈물방울보다 가볍더군요.
김 기자님은 진실을 보도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질문에 김 기자는 짧게 웃었다. 그것은 자조적인 동시에 결의에 찬 웃음이었다. 그 용기 하나로 십수년을 버텨왔습니다. 기사는 오늘 밤 자정, 온라인으로 먼저 송고하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날 밤 자정, 김준영 기자가 속한 시사 주간지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육군 현역 사단장 아들, 부대 내 집단 폭행 영상 충격 공개. 지휘관들은 조직적 은폐 시도 기사는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 폭탄에 담긴 영상은 화약이었다. 기사가 올라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영상은 사단장 아들 폭행 영상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잠을 잊고 기사를 공유하고 분노를 토해냈다. 내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란 말인가.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고 저 지휘관 놈들 군복부터 벗겨라. 어머니인 사단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찢어진다. 분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공감과 연대로 번져나갔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이 최혜경의 고통에 자신을 이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 및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동의를 얻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국방부를 향해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로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 하지만 유감이라는 단어와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성난 여론은 국방부의 홈페이지를 마비시켰고 방송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문가와 전역자들이 출연해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했다. 최혜경, 당신의 이름은 이제 내부 고발자이자 참군인,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압박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방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까지 나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군 수뇌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원호 군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픽발 선눈으로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최혜경이 자신을 찾아왔던 날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경고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최혜경을 막지 못했고 이제 그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튀기 직전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별 4개가 빛나는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그는 연설대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잠시 내려다본 뒤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일로 인해 아픔을 겪으신 피해 장병과 그 가족, 그리고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병사의 일탈이 아닌 우리 군 전체에 만연한 안일함과 폐쇄적인 문화가 낳은 참사입니다. 군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약속드립니다. 참모총장은 단호한 어조로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육군본부 직속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며 포상제도를 신설한다. 셋째, 가혹행위 발생 부대의 지휘관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 넷째, 전 부대를 대상으로 과거에 묻혔던 가혹행위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선언이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조직을 마침내 움직인 순간이었다. 당신은 이 모든 광경을
아들이 입원한 병실의 작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끔찍한 기억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있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당신은 잠든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며칠 사이 깡마른 아들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당신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TV 속에서는 당신의 고발이 대한민국군을 개혁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다며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세상은 당신을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당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였을 뿐이다. 당신은 TV를 껐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병실에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단지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끝났을 뿐이다. 당신의 시선은 잠든 아들을 지나 창밖의 어둡고 거대한 도시를 향했다. 아직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그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다. 이원호 군단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권력. 당신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건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시간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더디게 흘러갔다. 세상은 당신을 영웅이라 칭하며 군 개혁의 상징으로 떠받들었지만 당신의 세상은 오직 아들 이진수가 누워있는 병실의 사각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 온갖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왔다. 몇 주가 흘렀다. 진수는 긴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악몽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육체의 상처는 옅은 흉터로 변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고름을 품은 채 그의 모든 것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천장의 무늬를 세거나 혹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마주하는 현실이 더 끔찍하다는 듯이 당신은 그런 아들 곁을 묵묵히 지켰다. 사과를 깎고 책을 읽어주고 미움의 온도를 확인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평범한 어머니의 일상이었다. 명령도 작전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새끼를 품에 안은 어미의 본능만이 존재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보내는 가장 길고 끈질긴 구조 신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던 순간이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수가 당신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갈라져서 당신은 환청을 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에 희미하게 남아 초점이 돌아와 있었다.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당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괜찮냐는 물음이 아니었다. 괜찮아지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강철 같던 사단장 최혜경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아들의 고통에 함께 우는 어머니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당신은 아들의 깡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럼 괜찮아지고 말고 혼자가 아니잖니. 엄마가 있잖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킬 거야.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옆에 있을 거야.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진수의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댐이 그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재활치료와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굳어버린 근육을 풀기 위한 물리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상담실의 의자에 앉아 끔찍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상담사는 진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함께 참여할 것을 권했다. 상처는 피해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상담사는 진수에게 그날의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했다.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크레파스를 잡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검은색 크레파스로 도화지 전체를 빈틈없이 새까맣게 칠했다. 그리고 그 중앙을 손톱으로 찢어질 듯이 긁어냈다. 그림이 완성되자 진수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약해서 다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더 강했더라면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우지도 않았을 텐데. 죄책감, 그것은 폭력만큼이나 무서운 독이었다. 당신은 울고 있는 아들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진수야. 약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건 전부 내 잘못이다. 당신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당신의 죄를 고백했다. 나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 국가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지. 그래서 내 어깨 위의 별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어.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대라면 그 별이 다 무슨 소용이겠니? 네가 매일 밤 지옥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내 고통보다 군의 명예를, 내 자리를 먼저 걱정했던 못난 엄마였어. 지켜야 할 것이 별 계급장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들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굳게 얼어붙었던 모자 사이의 강이 마침내 녹아내려 하나의 바다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진수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웃음을 되찾았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병원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그는 입대 전처럼 평범한 20살 청년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좋아하는 영화, 새로 나온 게임, 저녁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들. 당신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잃어버렸던 아들의 시간을 그리고 어머니의 시간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박소령은 비공식적으로 당신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했다. 황관영 보좌관은 약속대로 정계에서 은퇴했고 그의 아들 황진철 상병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신이 던진 돌멩이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원호 군단장은 국방부의 감찰 조사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다. 당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그는 이제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진수가 낮잠이 든 사이 당신은 잠시 병원을 빠져나와 당신의 사단장실로 향했다. 휴가를 낸 이후 처음이었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당신이 떠나던 날 그대로 멈춰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 벽에 걸린 작전 지도,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당신의 몸처럼 익숙한 군복. 당신은 군복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차갑고 뻣뻣한 감촉. 30년간 당신의 갑옷이자 당신의 정체성이었던 옷. 하지만 이제 그 옷은 너무나도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당신은 아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당신은 아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다. 씩씩하게 훈련받는 젊은 병사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금쪽 같은 아들이었다. 당신은 깨달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이 조직의 질서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저 젊은이들, 저 아들들이 다시는 당신의 아들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과연 이 군복을 입은 채로 그것이 가능할까?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과연 그 뿔이 깊은 부패를 도려낼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소령이었다. 사단장님, 군단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곧 나옵니다. 아마 불명예의 저녁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참모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한 사단장님께서 군 개혁의 적임자라며 신설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중책을 맡아주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안이었다.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군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달랐다. 박소령,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단장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이제 장군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머니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당신은 대답 대신 창밖의 연병장에서 눈을 떼고 책상 위에 놓인 아들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진수의 얼굴. 당신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당신은 말끔하게 다려진 군복이 아닌 평범한 스웨터와 바지 차림으로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참모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던 날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신을 맞았다. 그는 당신이 군에 남아 개혁을 이끌어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최 장군,
자네가 와주었군. 자네라면 이 썩어 빠진 군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걸세.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네. 당신은 그의 앞에 굳건히 서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당신의 전역 지원서가 들어있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저는 더 이상 군인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소린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군을 버리겠다는 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군인이 아니라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내부의 권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시스템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시스템이 될 뿐입니다. 저는 밖에서 가장 집요하고 가장 불편한 감시자가 되려 합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시민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싸울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그리고 국민들께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오랜 고뇌 끝에 내린 단단한 결심이었다. 참모총장은 한참 동안 당신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당신의 눈에서 더 이상 군인의 복종이 아닌 한 인간의 꺾을 수 없는 신념을 보았다. 집무실을 나온 당신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3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별들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당신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정원.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진수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얼굴. 그늘 한 점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당신을 발견한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당신은 아들 곁에 가서 앉았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없었다. 당신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 군복 벗었다. 진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강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그냥 엄마로만 계셔주세요. 그래, 아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전쟁은 끝났다. 물론 세상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할 터였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들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나갔다.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바뀔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당신, 최혜경의 세상 역시 그러했다. 어깨를 짓누르던 별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무겁고 선명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국방부의 낡고 권위적인 회의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부드러운 회색 정장 차림의 당신은 빼곡하게 별을 단 장군들 사이에 앉은 유일한 민간인이었다. 국방개혁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직함이었다. 최 위원님, 제안하신 독립적 병영생활 고충처리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육군본부의 작전참모부장인 한 장군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의 말에 몇몇 장성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이 군을 배신하고 밖에서 돌을 던지는 이단아처럼 보일 터였다. 당신은 그들의 반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30년간 익숙했던 그들의 논리를 차분히 되받아쳤다.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이 흔들고자 하는 것은 지휘체계가 아니라 지휘관의 권력 뒤에 숨어 부패와 폭력을 묵인하는 관행입니다. 부장님. 현행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은 고충을 처리해야 할 지휘관이 바로 그 고충의 원인이거나 은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아들이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들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군 생활의 경험과 아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어머니의 절실함이 녹아 있었다. 병사들이 자신의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독립된 민간 전문가에게 직접 고충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내용은 군사경찰이나 감찰이 아닌 위원회 직권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병사들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 대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군 내부의 일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한단 말입니까?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입니다. 한 장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신임 국방부 장관이 나섰다. 그는 군 출신이 아닌 인권 변호사 출신의 개혁 성향 정치인이었다. 최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이라는